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애 엄마예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를 한 명만 키우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두 명을 키운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요. 덕분에 제 몸무게는 나날이 쑥쑥 빠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이들로 인한 기쁨 역시 쌍둥이는 2배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천사 같은 저희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삶은 아예 180도 다른 삶이었어요. 특히나 작년에 쌍둥이를 임신한 후부터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죠. 무엇이 엄청나냐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엄청나답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4년차 부부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없었죠. 저는 아이를 낳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4년 동안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의 상일 끝에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 시험관 시도를 하려던 찰나 임신이 된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를요. 요새 이 과정에서 쌍둥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하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마침내 찾아온 아이 소식에 남편과 저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축하를 해주잖아요. 정말 부유한 집에서는 몸보신도 시켜주거나 산후조리까지 챙겨주고요. 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남달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뭔 애를 둘씩이나, 그것도 한꺼번에 출산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죠.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한다던데 넌 무슨 둘씩이나 임신을 하고 있니? 애 키우는 것도 다 노동이고 돈인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 시험관 시도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대요. 한 번에 배알을 여러 개를 넣어서 임신 잘 되라고 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게 애초에 왜 굳이 돈 들여가며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돈 모으면서 잘 살다가 하나만 딱 나왔으면 되겠구만. 예, 요즘은 하나 이상 나오면 어디 나가서 무식하고 미련하다는 소리 들어. 네가 딱 그 짝이다, 얘. 세상에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제가 임신을 못해서 한 소리 들을까 걱정은 했어도 임신했다고 잔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좀 특이하시긴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게으름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아직 연애 중일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유산과 보험금을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가 상속받으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과 여러 주식, 그리고 현금이었죠. 자산이 한 종류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으나 다 합쳐서 대략 한 6, 7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시어머니가 평생 놀고 먹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큰 돈이 들어오면 없던 욕심도 생긴다던데 시어머니는 그 큰 돈을 상속받고도 명품을 쫓거나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꼼짝도 안 하고 지냈죠. 평생 일만 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온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시는 거예요. 밥도 전부 배달을 시켜 먹고 일주일에 2-3번 저를 불러 싱크대 청소와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시켰어요. 저는 그냥 파출부 대용이었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놓은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남은 음식도 갖다 버리면 되었거든요. 음식을 남기는 법이 잘 없어서 대부분은 깔끔한 편이었고요. 집안에 먼지가 좀 굴러다닌다 싶으면 한 번씩 밀대로 쓱쓱 대충 밀어주고 오면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했어요. 명절도 따로 챙기지도 않았고요.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 성격을 똑 닮아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랑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붙어 있었답니다.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데이트가 있는 날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다였죠. 시누이는 그래도 데이트라도 하러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없으니 정말 집에서만 지냈어요. 소파에 아무렇게나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시누이와 일일 연속극이나 주말 연속곡 주인공들을 신랄하게 욕하는 걸 인생 최고의 낙으로 삼으면서요. 물론 저랑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긴 합니다만 일할 때는 하고 드라마를 볼 때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좀 기이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어른을 상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심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나고 바람이라도 좀 쐬지. 어쩜 저렇게 꼼짝도 않고 시간을 버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해드렸죠. 그 집안일의 강도가 전혀 힘들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자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졌어요. 지옥의 입덧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도 저를 가졌을 때 입덧을 정말 심하게 했었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쌍둥이라서 그런가 엄마가 봤을 때는 당신보다 제가 더 심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중교통만 탑승해도 속이 역해서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왔고 이상하게 과일 같은 것도 근처에만 가도 토할 것 같더군요. 그나마 우유만 좀 먹을 만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파는 모닝빵을 조금씩 뜯어 우유에 잠기게 한 다음 천천히 마셨죠. 정말 그것만 먹고 살았더니 신경이 엄청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집안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전문 파출부를 부르자니 돈이 아까운 것 같고 차라리 부리기 편한 저에게 용돈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얼마를 주던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 자꾸만 조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힘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쓰레기 좀 버려주고 청소 대충 쓱쓱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지금 저는 그때랑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모아놨던 휴가를 전부 썼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 가면 음식물 쓰레기랑 배달 음식 먹고 나온 포장도 버려야 하는데 전 지금 그거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어머니. 유난이다, 유난이야. 임신은 뭐 너만 해봤니? 나도 해봤어, 2번이나. 마스크 쓰고 와서 잠깐 끄적이고 가면 될걸? 뭐가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그래? 내가 용돈도 준다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이모님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얼마를 주셔도 지금 못 움직이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때를 써도 저는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진짜 시댁 마룻바닥에 토할 거 아닌 이상 안 가는 게 맞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청소하다 토하면 그마저도 제가 치워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 그랬을 겁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연락을 해서 저를 닥달하는데
저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던 무조건 안 된다로 일관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부르더군요. 차라리 남편은 저녁마다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오니 그게 낫겠다 싶어 저도 남편더러 저녁마다 다녀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밥을 먹고 오니까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나니 오히려 좋은 듯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니 남편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 입덧 아직도 그렇게 심해? 언제까지 심한 거야? 보통 4, 5개월까진 간다는데 심하면 더 오래 간대. 나도 모르지. 이제 2달 좀 넘었는걸. 나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나만 매번 퇴근하고 엄마랑 누나 집에 불려가서 일하고 오고 있잖아. 출퇴근하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본가까지 다녀오려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 누구더러 누굴 도우라는 거야. 난 지금 밥도 못 먹고 일하느라 6kg가 빠졌어. 6kg가. 애는 2명이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몸무게가 빠졌다고. 그런 사람한테 도와달란 소리가 나오냐? 나도 도와주고 있잖아. 우리 집 살림도 지금 거의 다 내가 하고 있고 당신 대중교통 힘들어하니까 출퇴근길도 태워다 주고 있고 그 와중에 엄마네 살림까지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야. 당신도 하나쯤은 양보해 줄 수 있잖아.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하시면 될 일을. 그리고 원래도 그 둘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 두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누가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저희는 몇 날 며칠 동안이나 이 문제로 씨름을 했고 결국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만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이걸 제가 왜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힘들다니까 저도 한 발짝 양보한 거죠.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은 없는데 집안일을 하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최대한 쓰레기도 대충 후다닥 버리려고 청소도 빨리 해치웠어요. 원래는 그런 저를 신경도 안 쓰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때는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그것도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속이 너무 역하고 힘들어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방 싱크대를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청소하는데 거실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요, 아주 귀한 임산부 나셨어. 별것도 없구만.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건지 원. 누가 들어도 저를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죠. 속이 너무 안 좋아 화낼 힘도 없는데 남편이 도착했어요. 문 앞에 배달 음식 도착했다며 음식 봉투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마라탕인 겁니다. 가뜩이나 음식 냄새가 역한데 그 중에서도 향이 심한 마라탕을 시키다니 누가 봐도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는 속셈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은 마라탕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뚜껑을 전부 열어 제끼고 저는 토할 것 같고 결국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도저히 혼자 집에 갈 힘은 없어서 그냥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저희 남편은 신나게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제가 양치하고 나으라고 해서 야무지게 양치도 하고 나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눈치가 더럽게 없고 생각도 짧은 그런 사람이요. 차가운 계단에 임신한 와이프가 1시간이 넘게 앉아있는데 해맑게 집에 가자고 말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저희 남편이 앞뒤가 똑같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는데요.
그 전에 만났던 다른 연하남들처럼 나의 어린 티를 내지 않으려 무리해서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속이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생각했죠. 결혼하고 신혼이 지나고 나서야 그냥 이 사람은 눈치 없고 단순한 인간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트러블이 생겼는데도 이렇게까지 눈치 없게 굴 줄은 몰랐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결국은 싸우게 되었죠. 당신은 그 마라탕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금 당신 와이프가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먹고 오라며. 당신 앞에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1시간 넘게 그걸 먹고 앉아있느냐고. 나는 지금 골반이며 허리며 쑤셔 죽겠는데, 속도 울렁거려 죽겠는데, 와이프 바깥에 앉혀놓고 밥이 넘어가디? 하다못해 차키라도 건네주고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던가. 아, 그럴 걸 그랬네. 말을 하지. 나는 밥 먹느라 생각을 못했어. 누나가 탕후루까지 시켜놨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어? 아, 됐다. 지금 화낼 힘도 없다. 당신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알아서 집안일 하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거야? 어? 알았다,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그전에도 한 번 말한 적 있긴 했어. 이번에 한 번 더 말할게. 됐지? 그래도 남편이 건성으로라도 말을 전달해 준다고 하니 그날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겪어보고도 또다시 남편의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는 시댁으로 또다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예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예, 우리만큼 일 안 시키는 시댁이 어디 있다고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니? 네? 아니, 네가 우리 청훈이한테 또 닥달을 했다며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허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상다리 부러지도록 요리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니? 제사상을 차리라고 한 적이 있니? 남들 겨울마다 한다는 김장도 안 하는 집안에 시집온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어머님,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집안도 임신한 며느리는 배려를 해줘요. 나도 우리 정연이 청훈이 임신했을 때 내가 다 집안일 했어. 그래도 애 둘 이렇게 잘 키워냈다. 너 그 임신 좀 했다고 60이 넘은 내가 움직여야겠어? 아주 세상 입덧은 너 혼자 다 하니? 사실 원래 제 성격은 그렇게 고분고분한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은 몸도 힘들고 대꾸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잔소리를 하더니 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도 저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왔고 그 이후로는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기력이 없으니 싸우지도 못하겠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잠자코 하기로 한 거죠. 그런 와중에도 배는 점점 불러오더군요. 지옥 같던 입덧도 조금씩 차도를 보였고요. 어느덧 아이들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가니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잔뜩 부푼 마음으로 병원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남편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아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엄마가 쓰러졌대. 땡땡 병원으로
지금 구급차 불러서 간다고 하거든? 어? 나도 지금 조퇴서 내고 병원으로 바로 출발하니까 당신 근처면 먼저 좀 갈래? 소속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줘. 나 어차피 오늘 병원 오는 날이었어서 그 근처야. 지금 바로 가볼게.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곧바로 맞은편에 있는 땡땡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막 도착한 것 같았는데 의사 말로는 고혈압 쇼크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시어머니가 고혈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으셨는데 갑자기 쇼크까지 오셨다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응급처치를 한 뒤 기력 없이 계신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바로 주식이었어요. 회계 사셨던 시아버지는 재테크를 굉장히 야무지게 잘하는 분이었고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셨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안정적인 주식도 있었고 불안정한 대신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시아버지가 보유했던 주식 중 한 스타트업 회사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뤘다고 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나머지 주식에 있던 돈들을 끌어모아 해당 주식을 사재기 한 거죠. 이후 한동안은 주가가 더 오르는 것 같더니만 어느 정도 지나자 반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덮어놓고 살던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주식 계좌를 열어 확인해보니 회사 자체가 상장 폐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는 내심 굉장히 놀랐어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늘어져만 있길래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주식을 하고 앉아 있었다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데 뒤에서 그런 허튼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주식에 대해서 공부라고는 한 글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나 싶기도 했고요. 뒤늦게 도착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상황이 많이 심각했고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이 문제로 의논을 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 중 주식 재산이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사태를 수습하고 남은 주식과 현금, 부동산을 합치면 여전히 평생 먹고 살 돈은 있는 상태였어요. 다만 배달을 매번 시키는 건 힘든 일이고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밥을 해먹는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더군요. 내가 평생 동안 한 짓이 그건데 그걸 또 하고 살라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작은 알바라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시려면 검소하게 사셔야 그게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돈을 조금이라도 버시는 게. 이 나이에 내가 어딜 가서 돈을 벌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돈을 어떻게 벌어먹느냔 말이야. 아, 내 팔자야. 저와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제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네가 요리도 좀 해주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네? 안 돼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일 해드리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간단한 요리는 하실 줄 아시잖아요. 다른 일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하루에 밥 2끼만 스스로 챙겨 드시면 되는 일인데 왜 그걸 스스로 안 하려고 하세요? 네가 내 나이 돼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정 힘들면 용돈이라도 좀 줘라. 그래, 다른 집들은 다 시댁에 용돈도 보내고 한다더라. 그동안 너희 나한테 명절 때 아니면 그런 거 준 적도 없잖아. 안 그래? 네, 그건 그렇죠. 이전에는 어머님이 워낙 여유가 있으셨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한 3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다오. 네? 시어머니는 한번 쓰러지시더니 정말 머리가 어떻게 이상해져 버린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 용돈으로 100만 원이라뇨. 물론 시어머니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아껴서 마련은 해드렸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돈이 애당초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도 없으시고 보험금이나 기타 고정 지출비는 이미 지정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고요. 정말 순수하게 본인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핸드폰 게임하고 노는 데만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딱 잘라 안 된다고 얘기하니 시어머니는 아예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 절약해 줄 거 아니면 용돈을 달라면서요. 애도 아니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다짜고짜 뻑뻑 우기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아니, 남편과 제가 돈이라도 엄청 버는 사람들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다지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라서 저희 둘 생활비도 100만 원이 넘질 않았거든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무슨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밥만 먹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필요하냔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당히 달래드리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쇼부를 보려고 했어요. 그 이상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난데없이 남편이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남편 멱살을 잡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남편의 그 우유부단하고 대책 없는 성격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폭발해버린 듯 했죠. 저는 응급실 입구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하는 애가 둘이야. 어쩌자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 100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이야? 우리 둘이 합쳐서 700은 버는데 100만 원이 뭐 어때서 그래?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700이래? 세금 떼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600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로 애 둘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냐고. 당신은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처음에 30만 원 주다가 40만 원으로 올리는 건 쉬워도 100만 원 주다가 90만 원 깎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 몰라? 아니 그래도 100만 원이 뭐가 많다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 친정집도 잘 살잖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좀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돼? 주식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해.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이 왜 시어머니 게으름 피우는데 월 100만 원씩 갖다 바쳐야 해? 말이라도 해보고 얘기해. 왜 당신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해?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으로 대화를 해보자는 거잖아. 그건 내가 당신한테 할 소리지. 해결 방법이 명확한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내가 지금 대단한 거 말해? 남들 움직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움직이라고. 그 당연한 걸 하기 싫다고 우리 친정 돈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 지금. 일단 당신 진정 좀 하고 얘기해. 화만 내지 말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니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네.
남편이랑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건지조차 의심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용돈 100만 원 죽어도 못 주니까 몰래 주기만 해보라고 으름장을 놓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옷 가지며 간단한 짐들을 다 거실에 빼버렸죠. 오후 늦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짐 들고 시댁으로 가버리라고 했어요. 알아서 장을 봐서 시어머니를 먹이던 일을 시키던 하라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도 했죠. 결국 남편은 실제로 한 달 정도 시댁에서 지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한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왔지만 제가 쳐다도 안 보고 입도 뻥긋 안 하자 눈치를 보다가 나가더군요. 몸은 괜찮냐고 문자도 몇 번 보냈는데 제가 다 무시하니 그마저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요. 그 한 달 동안 남편은 시댁 집안일도 하고 용돈도 10만 원씩 주는 것 같았어요. 공동 계좌에서 10만 원씩 2번 빠져나갔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의 행동은 하나같이 무책임하거나 배려심이 없는 행동들이었고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 용돈을 부탁하자는 말은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딴 대책 없는 인간이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 대한 제 신뢰는 이때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거죠. 한 달쯤 지났던 어느 날 남편은 벼랑간 상기된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에도 저는 남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제게 외치는 거예요. 여보, 누나가 결혼한대. 축하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나가 결혼한다니까. 누나가 결혼하면 우리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왜? 매형될 사람이 엄청 잘 산대. 결국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새로운 숙주가 나타났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하는 남편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죠. 저의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날 이후로 시댁은 경사가 났더군요. 결혼할 남자가 원래도 시누이한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예전에 이미 들었었어요. 시누이가 얼굴은 반반한 편이었거든요. 그 나이에도 쉬지 않고 남자를 만나고 다니더니 어디서 돈 많은 남자를 잘 꼬셨나 봐요. 남편만큼 기쁘지는 않았지만 저도 내심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다 싶긴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스리슬쩍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았고 저도 별말 안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희 출산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병원에서는 조기 출산의 기미가 보인다며 저와 남편에게 주의하라고 했죠. 친정엄마가 그 소식을 듣더니 온갖 몸에 좋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어요. 이때는 저도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었기에 들어가는 대로 맛있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역시 몸보신에는 엄마가 해준 밥만한 게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죠. 시댁에 지내다 온 뒤로 평소보다 저에게 잘해주고 있던 남편도 예의주시하며 저를 잘 보살펴줬고 엄마를 집까지 데려다 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다녀간 정확히 일주일 뒤에 출산을 했답니다. 무려 7시간이나 걸려 건강한 아들, 딸을 출산했죠. 첫 출산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았는데 정말이지 저는 딱 죽기 직전까지 다녀온 것 같아요. 신기하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자 그 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출산 영상에서 산모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무슨 느낌일까 싶었는데 직접 겪어보고 알았어요. 너무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요. 그 뒤로 완전히 녹초가 된 저는 아이들을 겨우 한 번씩 보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말 그대로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더군요. 그래도 이때는 남편이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이후 산후조리원에 가서도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절 극진하게 챙겼어요. 시설이 많이 낡은 곳이라 불편한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친절한 편이라서 더 좋았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저와 아이들을 보러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엄마 눈에는 낡은 시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서방, 여기 조리원이 얼마짜리인가? 여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저렴합니다. 17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곳 찾느라 엄청 애먹었어요. 뭐? 그럼 내가 준 돈은 다 어쩐 거야? 내가 자네한테 1,000만 원 줬잖아. 우리 딸 산후조리 좀 잘 시켜달라고. 그 돈은 저희 누나한테 줬는데요. 아, 말씀 아직 안 드렸었나요? 저희 누나가 이번에 결혼하거든요. 물론 산후조리 준비 전도 마친 다음에 줬습니다. 자네, 지금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돈은 처음부터 내가 우리 딸 산후조리비로 쓰라고 준 돈 아닌가? 그걸 왜 자네 누나를 줬다고? 지금 뭘 잘했다고 웃는 거야?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죠. 그 와중에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어 상황을 이해하느라 바빴고요. 남편이 또 무슨 멍청한 짓을 한 건지 이때쯤 되니 공포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 나 산후조리비로 쓰라고?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아니, 도대체 언제? 저저번 달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같이 오셨을 때 그날 저녁에 돈 보내주시고 연락해 주셨어.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산후조리 비용 쓰고 남은 건 육아 비용으로 쓰라고 건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산후조리 맞췄는데도 돈이 남아있길래 누나한테 준 거예요, 장모님. 대체 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아이한테 쓰라고 준 돈을 왜 당신 누나한테 줬는데? 누나 결혼하잖아. 매형될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대. 준비해간 돈이 너무 차이나면 없어 보이잖아.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줘야지. 이때쯤 저는 핸드폰 녹음기를 켰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르기 전에 정이 다 떨어져서 가능했던 일이죠. 엄마는 녹음기를 켠 걸 눈치채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눈치 없는 인간인 게 이때는 다행이더군요. 그래서 우리 공동 계좌로 받은 거야? 1,000만 원? 당연하지. 원래 돈 다 거기로 받잖아. 엄마가 산후조리하라고 1,000만 원이나 줬는데 나한테 꼴랑 170만 원? 쓰고 남은 금액 전부 형님을 줬다고? 한 800만 원 드린 거야? 아니, 당신 산후조리 비용은 총 200 들었어. 원래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딱 그 정도 되길래 그걸 산후조리 비용으로 썼고 누나한테는 1,000만 원 준 거야. 왜 그래?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 뭐가 잘못됐어? 저는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여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보냈어요. 눈치 빠른 엄마는 구말 없이 가셨고 남편도 잠깐 있다가 집으로 갔죠. 일주일 뒤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저는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저와 제 아이들을 전부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사이 아빠와 오빠는 집으로 가서 제 짐들을 싹 다 챙겨왔고요. 그리고 준비했던
이혼 소장을 날려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안 남편은 헐레벌떡 친정으로 찾아오더군요. 오빠가 몇 대 패주려고 하길래 겨우 말리고 제가 나가봤어요. 남편은 전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절 보자마자 징징거렸죠.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럼 그동안 임신한 와이프 데려다 니네 식구들 파출부 노릇이나 시키고 또 친정에서 산후조리하라고 준 돈 1,000만 원 홀라당 시댁에 갖다 바치면서 나랑 100년 해로하기를 바랬냐? 어떻게 그 정도까지 멍청할 수가 있어? 그건 내가 이미 다 설명해 줬잖아. 매형이 워낙 잘 사는 집이라 수준 맞춰주려고 보탠 거라고. 매형이 누나랑 결혼하고 나면 그 1,000만 원보다 더 용돈 많이 받을 텐데 그 정도 투자도 못해? 그래, 그렇게 매형이 좋으면 니네 매형한테 평생 빌붙어서 살라고. 참나, 그 용돈을 니네 시댁 식구들 빈둥거리는 데 쓰지 나한테 쓰겠냐? 나는 이제 니네 집안에 10,000원 한 장, 집안일 10분 바치는 것도 아까워. 그저 이기적이고 게으른 니네 시댁 식구들한테 휘둘리기나 하는 너 같은 인간을 여태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산 나도 미쳤었다. 지 처자식이 고생하는 것도 못 알아채는 등신 같은 새끼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 이혼은 차질 없이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매형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말 바꾸지 말라고. 그래. 넌 니네 그 빌어먹는 가족들이랑 그 매형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 평생 빌붙어 살아. 과연 그렇게 돈도 많고 잘났다는 매형이 언제까지 참아줄지는 모르겠다만. 눈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희의 이혼은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달이 엄청난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죠. 저희 엄마한테 받은 산후조리비 1,000만 원도 고스란히 다시 뱉어냈고요.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로 구해 같이 살던 집 역시 저에게 넘어왔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살아야만 했습니다. 잘 됐죠 뭐.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려던 효자였는데 이제 직접 들어가서 챙겨드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당연하게 시켰던 집안일들이며 임신 중에 했던 막말들이 담긴 자료를 전부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뜯어냈죠. 이 과정들은 법조계에서 일하는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참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부족하지 않게 기울 자금도 마련하고 이혼을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살던 집까지 아예 처분해버리고 목돈을 마련해 앞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살아갈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했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넌지시 걷는 꿀팁이었죠. 어떻게든 요란하게 진행해서 그 매형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라도 알리라고요. 그 사람도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게 상도덕이라는 겁니다. 농담처럼 웃으며 얘기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였어요. 남들이 보면 조금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하고 돈까지 뜯길 뻔하다가 나왔는데 이 정도 심술은 부려도 되잖아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날짜가 갑자기 몇 개월씩 늦춰지더군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올리는 시누이가 갑자기 어두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전에 올린 결혼식 날짜가 포함된 글들을 전부 삭제한 걸 보면 생각만큼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난 채로 소장들을 한 손에 움켜쥐고 저희 친정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는데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왜 소장을 회사로 보내고 난리냐며 친정집 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피우더군요. 저희는 아무 대응 없이 경찰을 불렀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실히 파혼을 당했구나 싶었죠. 이 모든 소란 중에도 시어머니는 찾아오는 건 고사하고 연락 한 번이 없더군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것마저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고 참 대단하다 싶어요. 물에 빠져 죽는 순간에도 귀찮아서 발버둥도 안 칠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랍니다. 남편은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요. 올 때마다 면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채 죽상을 하고 오더군요. 여전히 저를 보고 돈도 벌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느라 힘들다며 징징대는데 듣기 싫어서 이제는 아예 이어폰을 끼고 만나요. TV에 나오는 이어폰을 낀 젊은 친구들처럼요. 아직 애들이 어리니 애들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던 대꾸도 안 하고 이어폰 끼고 책만 읽으니 최근 들어서야 징징거리는 걸 멈췄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저는 애 둘을 키우는 돌싱맘이 되었지만 요즘엔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는데 몸은 좀 고단해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쳐나고요. 아마 이래서 어르신들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 봐요. 저는 앞으로 남편 같은 건 없어도 되니까 저희 아이들만 보며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항상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